그러면 불 끄는 게 낫냐 켜는 게 낫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끄는 게 나? 네. 그러면은 거세볼까? 끄는 거 손 번쩍. 키자 손 번쩍. 꺼야 될 것 같다. 그거 얼마 안 돼.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멘토 역할을 맡은 학인여고 3학년 최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의 영어 내신 상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서 3년을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영어를 배웠고요.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1학년 때 올라왔는데 시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 몰랐어서 지문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열정이 가득한 1학년이었기 때문에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시간이 배로 늘어나서 결국에는 3등급으로 영어가 떨어졌고 다른 과목도 성적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을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적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학원을 여기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먼저 1학년 때는 그냥 외우기 중심이었다면 2학년 때는 지문을 반복 학습하면서 내용 이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용을 반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머리에 잡히기 시작했고 한 줄로 한국어로 한 지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제도 머리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더니 다시 등급이 2등급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몰랐던 거는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서술형 유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암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서술형 유형이었다면 2학년 때는 지문에 똑같은 구멍을 뚫어놓지만 지문에서 변형을 많이 줘서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제를 물어보는 서술형도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공부 방법을 새롭게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바꿔본 방법이 한국어로 한 줄 정리했던 거를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용을, 주제를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습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서술형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문을 문장별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는 문장별로 요약을 해서 내용이 살게요. 그래서 문장별로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의 순서에 맞게 어디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문장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거는 선생님이 한 줄 정리해 주신 거고 이건 제가 한 줄 정리를 했던 걸 영어로 다시 바꿔 쓴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서술형을 보니까 확실히 전에 했던 서술형과는 좀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랄까?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는 이때 서술형을 다 맞아서 1등급으로 전교 3등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일단 문법과 단어를 모르면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인여고 동아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인여고에는 총 두 종류의 동아리가 있어요. 하나는 의학 동아리고 하나는 과학 동아리인데요. 의학 동아리는 DNA라는 의학 동아리고요. 의학이나 보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가는 동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 동아리고 1학년 때는 생명, 화학, 융합 동아리, 2학년 때는 생명, 화학, 지구, 물리 이렇게 4개의 동아리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왜 과학 동아리를 추천하냐면 일단 학교에서 유일하게 동아리 시간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아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과학대제전 같은 경우에 참가했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을 못 해봤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 들어갈 때 아셔야 될 점은 동아리 중에서 유일하게 성적을 보고 뽑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성적 50%, 자기소개서 50%를 봐서 이제 동아리를 모집하게 돼요. 그리고 동아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저희 학교 동아리 중에서 가장 힘든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나중에 생기부를 봤을 때나 제 안에 쌓인 역량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께 잘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제 원래 성향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잘 지내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방법이 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인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수업 시간 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떨어졌던 성적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집에서 따로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모르는 문제를 답지를 보지 않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이 귀찮아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반겨주시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반에서 발표를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도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고 조금 선생님들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업에 뒤처지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데요. 이거 되게 선생님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쌤들은 다 친구를 통해가지고 듣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잘 해두면 선생님이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를 되게 잘 아시고 그런 걸 생기부에 잘 녹여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탈탈 털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멘토를 맡게 된 임명여고 3학년 유가연입니다. 저는 국어 공부법과 추천 교재, 사탐 공부법과 과목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 고일 때 국어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효과 있고 실용적인 교재들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네? 여기 반반면을 뒤에 친구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우선 인강으로는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을 들었습니다. 이건 EBS에 있는 인강인데요. 책을 구매하셔서 들으면 되게 효과가 좋고요. 일단 이거는 인강은 수능 국어를 처음 접근하는 사람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는 고전시가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고전시가는 윤혜정의 나비효과 1권 시문학 고전시가 편을 보고 감을 잡은 후에 여러 작품을 접해보면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1 때는 중세국어 문자 같은 게 모의고사에 출제는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교과 과정에서 그 독해법을 배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빠작 고등문법 교재인데요. 저는 빠작 고등문법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비 고1 때 문법을 다져 놓으면 고1 내신 수업 때 문법을 들을 때 도움이 되고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거부감 없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 때 그 중학 문법을 잘 다져 놓으신 분이라면 중학교 문법에 비해 고등 문법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문법을 잘 다져놓지 않으신 분이라면 빠작 중화문법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먼저 빠르게 훑고 고등 문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학원에서 문법을 잡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비 예산문인데요. 아마 지금 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건 약간 예비고1의 바이블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 문학이랑 비문학 풀이에 감을 잡고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 푸신 분 있다면 저는 이거 다 풀고 그 검정색 마더텅 고2 문학 비문학을 풀었고요. 다음 교재는 나쁜 국어 독해 기술입니다. 이거는 문제집 형식이라기보다는 비문학 도서 느낌인데 비문학 지문 읽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비문학에 처음 접근해 보시는 친구들은 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 분배에 관해서인데요. 모의고사 국어의 경우에는 8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앞에 15문제가 화작이랑 언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화작이랑 언매를 15분 안에 끝내려고 15분 안에 다 풀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특히 비문학을 좀 어려워해서 비교적 많이 맞을 수 있는 문학을 먼저 푼 다음에 비문학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영어, 수학 외에 다녔으면 하는 학원이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국어학원의 경우에는 내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 목적으로 다니는 것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비 고1의 경우 독학만으로 감이 안 잡히거나 문법을 확실히 다지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고 대비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인강이나 해설해주는 거는 똑같으니 모고 대비만 할 거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감을 안 잃게 꾸준히 지문을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만약에 학원을 다니다가 애매한 게 질문이 생기면 학교 선생님한테 우선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학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충돌할 시에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2학년 때 정치화법, 경제,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을 수강했고요.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제가 그 국어나 영어 지문을 풀 때는 경제, 윤사, 그 다음에 정법 순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문사회 지문 토픽으로 경제, 사상, 법 지문이 다수 출제가 되는데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하기가 쉬우므로 그러니까 아마 선택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탐의 경우는 학교마다 내신 스타일이 다르지만 일단 기본은 암기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경제의 경우에는 암기를 바탕으로 약간의 이해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계산력을 요하긴 하지만 사칙연산만 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한국지리의 경우는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그래프와 그림을 주시하면 어느 정도 잘 풀리는 과목이고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이해력 그리고 암기력 또한 필요합니다. 공부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대신 열심히 하면 생활과 윤리를 하시는 분께는 도움이 됩니다. 정법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 암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량이 상당히 많고요. 다음은 모의고사와 내신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은 지엽적입니다. 이 지엽적이라는 게 뭐냐면 부차적인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신의 경우에는 교과서 날개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통합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탐의 경우에는 내신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 모의고사 등급이 따라오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내신 공부를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멘탈 관리법을 중심으로 시험기간 계획 전체적으로 잡는 법, 생기부 세특 관리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멘탈 자존감 관리 팁에 관해 발표할 고3 멘토 강유나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들은 모두 제 경험을 중심으로 가져온 거라서 다 제 중심 얘기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며 먼저 시험기간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좋아해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 시험기간 전체 기간을 어떻게 쓸지를 미리 정해놔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인데,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시험 보는 과목별로 할 것을 모두 적고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해서 일일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직접 썼던 전체 과목 이 계획 틀을 가져와 봤어요. 먼저 이렇게 시험 보는 과목을 쪼르륵 다 적으신 다음에 내용 이해는 어떻게 할지, 문제집은 또 어떤 거를 얼마나 풀을지를 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나눈 단계거든요. 1차에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 이해와 암기, 2차에는 디테일한 부분을 암기하고 심화하는 부분, 3차에는 저희 학교 기출을 풀거나 무한 복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단계를 정했는데, 이때 이렇게 이를 토대로 주간 일간 계획을 세우시면은 내가 시험 기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또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으셔서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험을 한번 봐보시면 필요 없는 문제집이 좀 보이고, 아 이거는 조금 더 내용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할지 과목별로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걸 토대로 수정해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기부 세특 관리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새학기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첫날에 선생님들이 수업하러 들어오셔서 대부분 수업 안 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시잖아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를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수행평가를 미리 기록을 해두시고 수행평가 주제를 미리 생각해 두시면서 전체적인 생기부를 어떻게 써나갈지를 미리 구상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그런 주제를 정하기 전에 내가 이 3년간의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갈지, 크게 어떤 주제를 다룰지 대충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죠? 진로가 확실한 분들은 지금 각자 머릿속에 떠오른 존재가 있을 거고,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관심 분야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탐이나 진로 과목처럼 직접적인 진로와 연결이 가능한 과목에서는 국제 이슈를 다룬다거나, 혹은 뭐 부차적인 과목에서 연결이 좀 힘든 과목이 있을 것 같으면 뭐 리더십과 같이 자기 개발을 주제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중심으로 준비한 내용인,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저만의 멘탈 관리법인데, 제가 완전히 제 경험을 중심으로 준비한 거라서 효과가 있을지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초 1월 정도에 제가 엄청나게 무기력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푸는 게 잠깐 막혔다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친구들한테 막 한탄을 했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조금 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쉬어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알차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쉬기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나라고 한 글자를 적어놓고 수학 모의고사 풀 때, 킬러 문제 풀 때보다 머리를 더 열심히 굴려서 이게 어딘가에 있지만 꺼내보지는 않았던 생각들을 막 써봤어요. 뭐 많이 적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뭐 나는 너무 감정적이다, 주변 사람을 뭐 적당히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심지어는 내가 영어에 대한 강박이 있나? 이런 것까지를 다 적었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적어보고 그리고 교과서 같은 말이어도 해결책도 적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폰 메모장으로 2페이지 정도 되는 나에 대한 글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전에도 제가 그런 같은 과정을 반복했었는데 제가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막 멋진 문장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저에게는 자존감의 토대가 되어줬습니다. 나에 대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적어봤다는 사실이 내가 나를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자존감의 시작으로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3가지의 상황을 가져왔는데 제가 직접 시험 기간에 겪어본 상황들이고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뭐 겪어보셨거나 겪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을 가져왔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멘탈을 관리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친구들에 비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을 때입니다. 남들 공부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내가 공부 시간 좀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런 걸 목표로 일단 잡으면은 저는 제 자신만의 목표가 흐릿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확실하지 않게 되면은 한번 멘탈이 흔들리면 다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페이스에 맞게 나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 내에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얼마만큼 쉽게 혹은 어렵게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과목별 공부량을 정해 나가서 아까 제가 계획 세우는 법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시험 경험이 늘어날수록 계획에 대한 틀이 잡힐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계획에 더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비교의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을 때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공부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동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될 때 그때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극을 받는 공부가 성향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서 저는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남들과 나의 공부를 비교하게 되는 뭐 공스타 같은 거나 아니면 열품타 같은 어플을 한번 지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공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상황은 내 생각에는 뭔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저도 실제로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고 국어 시험이 좀 망했었는데 2학년 1학기 때까지 시험 점수가 80점도 안 될 때도 엄청 많고 잘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점수가. 근데 하지만 이럴 때 나는 그 과목에 소질이 없다. 나는 그 과목이랑 안 맞아서 이제 공부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어디 부분을 얼만큼 덜 했는지를 알아서 앞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서 내가 대학에 나의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상황은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졌을 때인데 사실 이게 거의 메인이거든요. 무기력의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할 거를 미루고 안 해요. 그러면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미루고 안 하면은 내가 왜 미뤘지? 후회하면서 그날 밤에 엄청 우울해지거든요. 힘도 없고 그러면은 또 이제 할 거를 못 해요. 그러면 내일 할 게 또 밀리는 거죠. 이런 굴레를 말하는데 이런 굴레에 시험 기간에 빠지게 된다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되고 되게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또 이럴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기도 쉽고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아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런 굴레에 빠졌을 때 모르겠고 SNS나 봐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그냥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우울하고 짜증나서 막 눈물 나면 그냥 울고
수학 문제 풀다 화나면 책 덮고 막 이러고 있고 이렇게 감정이 불안정해지면은 그래도 너 고등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공부만 붙잡고 있는 것보단 그렇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그런 상황은 새벽에 많이 찾아오니까 다음날의 계획을 재정비해 보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을 정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만 다시 세우고 폰 그만 보고 일찍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평소보다 조금 더 수월해진 계획을 한번 다 실천해 보시면은 하루라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 경험이 생겨서 앞으로 생길 회의감이나 무기력함을 극복하기에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좌절감이 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극복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뭐라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보통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이 시험 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 좀 넘게 잡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 달은 잡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안하고 멘탈이 흔들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내신 준비에 임하시는 게 기본값입니다. 나의 마음도 지키면서 성적도 지키는 공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된 방법이 여러분께도 조금 통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 김민희입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짧게 해보자면 저는 6년여중 학인여고 졸업해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에 들어갔다가 반수를 해서 이제 중앙대 입학할 예정이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고등학교 공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목표가 내신을 1점대를 유지를 해서 인서울은 하자라는 목표를 처음에 세우고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총 이제 전과목 평균이 1점 후반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2학기 때 완전 말아먹어서 제가 전과목 평균을 3점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1점대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3점대를 받으면 완전 멘탈이 무너지고 아 이러다 진짜 대학 못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점수를 받고 2,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어쨌든 성적을 올려서 마지막 수시에 들어가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거의 하나 빼고 거의 다 1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받고 나서 아, 이 정도면 성적이 많이 올랐겠다 하고 이제 입시 딱 수시 원서를 넣으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저의 그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막 겁을 주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제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학년, 2학년 성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걸 챙기면서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성적밖에 믿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만의 공부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냥 시험 기간이 되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약간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대로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을 몇 개 말씀드리고 만약에 아직 공부법이 확실하게 안 정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거는 한번 따라해보시고 잘 맞다 하면은 그걸 이제 3년 내내 쭉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를 꼭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거를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썼고 그냥 거의 1년 그냥 계속 내내 썼어요. 이게 막 뭐 중요한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거, 뭐 학원 숙제, 음악 하다못해 음악 수행평가라도 그냥 그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다 스터디 플래너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이 되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플래너 쓰는 거.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는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뭐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뭔가를 했다면 이게 아닐까 싶은 건데 저는 시험 공부를 보통 한 3주에서 4주를 했어요. 그래서 한 그 3, 4주 전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A4 용지에다가 뭐 중간고사 시험 공부 계획 해놓고 그때 보는 시험 전과목 시험 범위를 다 정리를 해요. 안 까먹게. 그다음에 그 밑에 달력칸을 그려서 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이게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썼던 건 없어서 대학교 때 썼던 거라도 들고 왔는데 위에 이게 이제 시험 범위고 지금 보시면 계획이 몇 개 없거든요. 뭐 대형 PPT 스크립트 쓰기, 뭐 소유의 종말 2장에서 3장 정리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만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적어도 며칠까지 뭐 국어 노트 정리를 끝내야지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번은 돌려서 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큰 틀이 잡히거든요. 꼭 이거를 다 뭐 해야 될 계획을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그 틀을 잡아놓는 것만으로 저는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권어 노트 만드는 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거의 모든 전과목을 귀찮아도 전체적으로 노트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노트를 보고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암기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각자 자기가 맞는 걸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단권어 노트를 만들었으면 저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노트 정리를 한 번 한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천재여도 노트 정리 한 번 한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3번, 저는 기본이 3번이었어요. 3번 이상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거의 노트를 보지 않고도 자기가 줄줄 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채워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일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어서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시험 당일 팁 아닌 팁인데 저는 아예 밤샘 하에서는 시험 못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시간, 3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막 시험 기간에 맨날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면 당연히 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책상에 앉아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내 앞에 해야 되는 숙제는 많은데 난 자꾸 책상에서 잠이 들어. 깨고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어. 이거 진짜 완전 멘탈이 나가거든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잤어요. 그래서 진짜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눈을 감고 일어나면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공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예 시험 볼 때도 약간 시험을 보통 3, 4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3, 4개를 보니까 그날 오전에 시험이 끝나면 집에 와서 뭐 다음날 뭔가 좀 중요한 과목 뭔가 좀 2번 봐야겠다 싶은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딱 보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아예 밤 막 12시, 뭐 11시, 12시에 일어나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 차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저처럼 뭐 잠이 부족한데 무조건 잠을 자야 되는 성격이다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밤낮을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생기부 관련 내용인데 저는 정시는 아예 안 넣었고 무조건 100% 수시로였어요. 그래서 학종 교과만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기부에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생기부를 채우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 억진데 싶은 것도 무조건 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도 내 진로랑 관련된 거면은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학종을 많이 했으니까 자소서나 면접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제 3학년 동안 내가 다 해놓은 생기부를 프린트를 해서 내가 널 학과랑 관련된 활동을 다 형광펜을 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내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해놓은 게 많아야지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저는 수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지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억지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라도 과세특, 뭐 봉사, 진로, 자율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뭔가 기회가 내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건 다 진로랑 엮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시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던 스펙들이 이렇게 3개거든요. 자율동아리 학생의 진로 특화반. 여기서 진로 특화반은 저는 학익여고를 나와서 문화 콘텐츠반이라고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도움이 됐던 건데, 먼저 자율동아리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학익여고는 자율동아리가 생기부에 한 줄만 들어갔어요. 그냥 이름이랑 한 20자 정도의 소개? 그래서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약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동아리에서 뭐 했다, 안 했는데 그냥 했다 해놓고 그냥 내가 지원을, 이것도 선택지니까 어쨌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율동아리 직접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게 저는 사기를 쳤지만 물론 사기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2번을 했는데 2번 다 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부장을 하는 것도 리더십이나 뭐 협동심 어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창체 동아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못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근데 자율 동아리 친구들이랑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학생회 저도 3년 내내 학생회를 했는데 학생회가 힘들긴 힘들어요. 어쨌든 학교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실무 경험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뭐 선배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이게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뭔가 학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문화 콘텐츠 반도 이거는 문화 콘텐츠 반만 하는 활동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됐지만, 그거 외에도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주변을 찾아보지 않아도 항상 내 옆에 나랑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였어요. 이게 자율동아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무슨 뭐 교과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진로랑 연관된 걸 하려면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화 콘텐츠 반이 굉장히 좋았어서, 혹시 자기랑 맞는 진로의 반이 학교에 있다 하는 친구들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기부를 챙기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3년 동안 내가 좀 심화해서 이어지도록 한 활동들이 굉장히 전 자소서나 면접하면서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약간 상기를 하시고, 내가 과세특이나 이런 거 선생님들한테 하나하나 낼 때 약간 어느 스토리를 짜서 해야겠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혹시 강권화 노트 제가 했던 건데 혹시 궁금한 친구 있으면 노트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시스템 생명공학과 재학 중인 전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학익여고를 나왔고 이과였어요. 근데 요즘 이과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학생들 중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익여고 혹시 과학융합반 아직 있어요? 있는데 내년부터 사라져요.
여튼 그러면 일단 준비해온 걸 말하자면 일단 저는 크게 생활기록부 팁이랑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생활기록부 팁은 일단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정시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고, 네,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이제 모의고사를 내가 왜 챙겨야 되는지 수치를 보는데 내가 왜 모의고사 성적을 맞춰야 되지?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먼저 학인여고이과의 생활기록부 팁.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연결성이랑 깊이가 중요하다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활동을 하나 하면은 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활동으로 연계돼서 이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활동으로 더 심화돼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 특별하고 나만의 것이어야 되고 이제 또 더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과 깊이가 중요하다고 해놨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기 대회 중에서 기후변화 빅데이터 대회라고 하는 것을 나갔었어요. 이게 학교에서 빅데이터 수온에 관한 빅데이터를 주어줘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상승해요. 그럼 수온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온이 상승한 거를 뭐가 문제인지 이로 인해 이게 수온이 왜 상승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자율 동아리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산호 서식지를 이제 볼 수 있는 3D 프린팅을 해보자 해서 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 수업 시간에 이런 수온이 더 상승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인 해수 전지를 사용하자 이런 활동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활동들이 연결되고 또 이제 나만의 특별하고 깊이 있는 활동일수록 되게 메리트가 커지거든요. 깊이는 또 왜 강조했냐면 제가 건국대학교 면접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이게 이렇게 했나요? 이러면은 네 이런 활동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했나요? 이러면 이런 활동 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서 더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지 못하면 안 그래도 말한 친구들보다는 더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성과 깊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일단 저는 생활기록부에 생명과학 동아리 일단 아까 친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과학 동아리가 좀 생명 과학 관련 선생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실험 같은 거 많이 해볼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그 학교마다 좀 유명한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고요. 과학융합도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내년부터 사라진다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일단 제가 이거 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 두 개예요. 과학교양 수업, 그다음에 심화과학 탐구교실 이런 건데 과학교양 수업이 뭐냐면 저희가 1반부터 12반까지 있었는데 11반까지 그 제2외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반은 그 수업 시간에 과학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이제 연구하고 실험실도 자율적으로 쓰고 선생님한테 약간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다양한 기회를 쌓을 수 있었던 수업이고 심화과학 탐구교실은 이제 친구들 다 하교하고 저희는 이제 방과후에 남아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이나 교수분들 아니 다른 학교 선생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단 말이야. 뭐 DNA 전기 영동 실험, 그다음에 뭐 원음점 실험 이런 거 되게 고등학교에서는 하기 힘든 실험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점은 아까 저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들 다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게 자극도 돼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도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질문해서 알 수 있고 그 친구도 나한테 질문하면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좋게 보시고 그래서 되게 이런 진로 특화반 추천하는 편이고요. 과학 관련돼 저희는 이제 수상 실적이 한 학기 하나 들어가서 일단 진로가 이쪽이면은 여기에 맞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따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알려준다. 그래서 상을 따는 게 중요하고 이제 또 선생님이랑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런 거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사도 잘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수업하면은 당연히 자는 친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좋겠죠? 그래서 대답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대답하는 게 3년 동안 거의 약간 베이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소통하라는 게 아첨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량 같은 거는 솔직히 많이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양보다는 질이다. 저희 이제 적게 4시간에서 진짜 많이 할 때 12시간 넘어보기도 했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양보단 질이라는 완전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할 때. 그래서 3시간을 공부해도 오늘 3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도 그 3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고, 공부량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가탕 공부인데, 저 이제 생명과학 1이랑 화학 1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탐이랑 수학이 선행이 은근 중요해요. 그냥 아예 노베이스인 것보다 약간 좀 듣고 오는 게 수업 시험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선행은 이제 EBS 개념 원리 그 동영상 강의 보고 했고, 시험 기간에 마더통 들었는데, 이게 듣게 된 계기가 화학 시험을 처음에 개념 원리를 하고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마더통 풀어야겠다 했는데, 이 마더통이 이제 자일수리랑 비슷한 교재거든요. 되게 두껍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수능 대비 교재인데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내신 시험이 그냥 죽이에요, 죽. 너무 어려운 걸 풀었으니까 내신 시험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약간 1학기 때 절고 이제 2학기 때 그래서 정규 1등 했어요. 마더통 풀고. 그래서 마더통이 되게 이 교재에 추천하는 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업 시간에 잘하자. 아니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에 자면 뭐하냐.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 범위 짚어주시는 거 강조하시는 거 무조건 받아줬고, 무슨 풀이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 풀이 방법으로 먼저 체화하고,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인데, 이제 최저를 맞추면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확대된단 말이에요. 일단 서울대랑 고려대는 수시만 봐도 수시 학종으로 넣으려고 해도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을 쓰고 싶으면 모의고사를 꾸준히 해놔야 돼요. 모의고사는 솔직히 갑자기 막 5등급이었던 애가 한순간에 1등급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챙겼으면 좋겠다 싶고,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가 괜히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수능장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너무 긴장이 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시험인 것 같지만 실제 수능장 가잖아요? 1교시 끝나면 애들 다 아는 애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여기에서 이제 긴장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에 제발 자지 말고 열심히 풀자. 잠자는 시간이 아니다. 이런 거 말하고 싶고, 결국에 제일 중요한 말이 안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자.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진짜 언젠가 도움이 되고, 저도 수능 볼 줄 몰랐는데 어쨌든 수능 봐서 최저 맞춰서 학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든 하나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수시를 챙긴다 하면 정시를 무조건 버린다는 친구도 있고, 정시하면 수시 버려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 일이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자기가 정시만 공부하다가도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수시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둘 중 뭘 버려야 나한테 효율적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하자.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멘토 공상우이고요. 써있는 대로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지금 재학 중입니다. 앞에 5 멘토님들은 되게 학교 생활 지금 공부 잘하는 거랑 뭐 공부법에서 자기가 많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3년 동안 가져가야 될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 앞에 써져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성적표거든요. 그 3년 내내. 여기는 과목명이고요. 등급, 뭐 Z점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래가 이제 3개월 내 1학년 내신 성적, 2학년 내신 성적, 3학년 내신 성적, 총합 내신 성적인데 보면 되게 비슷비슷해요. 이게 내가 이 1, 2, 3학년 내내
비슷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가 뭐 어떻게 때에 따라서 특정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신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저한테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피부가 되게 까맣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내내 제가 밖에서 뛰어놀았어요. 공부도 하긴 했지만 진짜 밖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운동하는 애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고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은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어서 형은 공부 잘하는 애. 그래서 이제 집에 명절에 가면은 형한테는 아직도 공부 잘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저한테는 너 아직도 운동하냐?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했어요. 저는 제가 형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동안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형보다 좋은 대학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뭐 기말고사 하나, 중간고사 하나가 그 하나하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되는 거랑 결과가 되는 거랑 뭐가 크게 다르냐면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보면 이게 만약 과정에서 시험을 못 본 거면 그냥 시행착오로 여기고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여겼으니까 이거를 밑바탕 삼아서 다음 시험에도 잘 보고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 자체가 결과가 돼버리면 시험을 망치면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결과를 실패했을 때 얻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고 이 시험을 잘 봤더라도 그 다음 시험으로 이어갈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랑 다른 시험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결과에서 한 시험을 망치면 다음 시험 때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시험을 잘 봤더라도 다음 시험에 더 잘 보게 될 명분이 크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제가 3년 내내 같은 의지로 매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문과 입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대부분 예비 고1이라고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예요. 자기가 문과를 가야 되냐, 이과를 가야 되나. 근데 제가 미추홀외고를 원래 입학을 했는데 일양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전자공학과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문과에서 생 이과가 된 건데 제가 이 이과를 틀었던 계기가 됐던 거는 제 흥미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좀 미친 사람 같을 수 있지만 저는 수학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제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영어가 진짜 싫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은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통암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학원도 맨날 오면 이제 맨날 단어 암기해야 되고 시험 때는 지문 암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암기를 하다 보니까 막 암기하다가 졸고 그러면은 계획 다 밀리고 이러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흥미로 과를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자공학과니까 공학 계열을 예로 들면 한 학년에 1, 2학기 다 합쳐서 수학을 한 2-3과목 정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학 계열이 1학년 때 수학을 총 4과목 배워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수학에 흥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과를 갈 거야 하고 이과로 오면은 대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항상 수학 이러고 있으니까 수학을 못 하는데 계속 수학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나중에 이제 대학 자기가 간 과를 연결해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될 텐데 좋은 성적도 못 나올 뿐더러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평생 하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문과를 이과를 가야 될지 좀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과목에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런데 그러면 그나마 할만한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이제 보통 모든 과목에 흥미가 없을 텐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 과목은 좀 할만하다 라는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저는 일단은 이과 쪽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를 할 때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은 가산점이란 게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과가 문과를 가면은 좀 플러스 점수로 우위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문과에서 이과 교차 지원을 하려면 이제 나중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문과 그 학과들이 보통 한 학과에 50명 정도를 뽑는데
이제 공학 기준으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막 이런 과들은 한 학년에 190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뭐 전학이 취업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뭐 더 계속 이과 쪽의 메리트가 크게 가져갈 텐데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과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시, 수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딱 이것만 봐요. 제 내신 점수.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서 내신 점수를 줄을 딱 세워서 50명 뽑아야 되면은 1등부터 50명 딱 잘라갖고 아래는 불합격, 위가 합격이에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이거 플러스 이제 생활기록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예체능 과목들 여기 보면은 영화 감상과 비평, 뭐 스포츠 생활, 기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고요.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보고 하는데 이제 꼭 고3, 고2 후반이나 고3 이제 시작할 때쯤 그런 애들 생겨요. 자기가 내신 점수를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진짜 되게 많아지는데 제발 그러지 마요. 진짜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정시를 본 애들 중에 똑바로 가는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거짓말하고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정시를 봐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매달 300만 원씩 내고 기숙사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전날까지는 9월 모의고사까지는 되게 잘 나왔는데 수능 날 되게 망쳐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수시로 현역으로 썼어도 붙었을 학과를 재수해갖고 다시 그 학과에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8 정도 내신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창피한 점수인데 이게 제 수능 점수거든요. 이건 3인데 예측을 잘못했어요. 되게 창피한 점수기도 해요. 저한테도. 그래서 되게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내신이 이렇게 1점대가 나오는 학생들도 보통 이렇게 나와요. 진짜 수능 때 2등급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수시를 무조건 챙겨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2학년 때까지 내신을 망쳤어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나와서 정시를 해도 솔직히 정시 반년 더 공부한다고 크게 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무조건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를 챙기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어떤 걸 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둘 다 챙기는 게 맞아요. 일단 둘 다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제가 1.8 정도가 나오는데 똑같이 저희 학교에 1.8 저보다 0.05 정도 높은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 친구는 종합전형으로 갔고 좀 교과전형으로 여기 들어온 건데 제가 생기부를 크게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 친구는 되게 생기부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어서 0.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생기부 하나 차이로 경희대학 전자공학과랑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는 갭이 좀 꽤 크거든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을 커버 칠 수 있을 정도로 생기부나 이런 걸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그럼 생기부 챙기다가 내신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생기부 챙긴다고 내신 떨어졌다는 거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생기부 챙기는 게 물론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내신 챙기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도 대학 잘 보내야 되니까 생기부나 수행평가 내용들이 보통 시험이랑 비슷하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인하고등학교 경우에도 제가 인하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인하고등학교 예를 들면 수행평가가 보통 문제풀이나 뭐 시험 보고 이런 건데 다 그냥 내신 범위가 그대로 출제되는 그런 수행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전형이나 뭐 생기부 챙기는 비교과나 생기부 챙기는 게 내신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난 내신을 올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신과 종합전형의 큰 차이점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보통 교과가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붙어요.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 2합 5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보는
수능 과목 중에 두 과목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국어랑 영어가 맞춰져 5가 되는 건데 보통 교과는 이게 많아서 자신이 아무리 내신을 잘 받아도 수능 점수가 개판으로 나오면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서류를 넣고 등급이 안 나오면 그대로 그냥 서류가 폐기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수능 공부까지 더 더해져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고 교과 전형은 보통 없어요. 그 최저 조건이 뭐 있는데도 꽤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많이 없어서 종합 전형을 잘 챙겨놔야 저희 학교에서도 자기가 수능을 보기 싫어서 최저가 없는 학교로 6개만 골라서 쓰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시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다 잘 챙기면서 비교과 생기부 이런 걸 다 잘 챙기면서 가되 모의고사도 끝까지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대학 입시인데 제가 대학 입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6장을 쓰는 것부터 자소서 쓰기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진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6장을 다 전자공학과를 썼고 일단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인하대를 썼거든요. 근데 솔직히 인하대 안 쓰고 싶었어요. 어차피 경희대도 충분히 붙지 않을까. 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주거든요. 내신을 넣어서. 근데 경희대가 충분히 합격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하대도 더 높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부모님이 그러다가 다 탈락하면 어떡하냐 불안하기도 하셨고 제가 보시다시피 수능 성적이 개판이어서 최저를 못 맞춰서 위에 더 쓸 학교가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하대를 쓰긴 했는데 제가 인하대 경희대 2개 붙었거든요. 심지어 둘 다 추가 합격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경희대학교는 이제 마지막 추가 합격 날 제가 이제 피곤해갖고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전화 걸려가지고 받으니까 경희대인데요. 추가 합격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입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꼭 까지 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 입시 과정에서 제일 큰 반목을 잡은 게 수능 점수였는데 그 제가 1.8인데 그 22학년도 기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과 종합 전형이 내신 50% 합격선이 1.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훨씬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기준이 4합8이에요. 심지어 과학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올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 수능을 잘 봐서 올 2등급이 나왔으면 저는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겠죠 지금? 뭐 어림도 없는 성적이지만 그만큼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게 어차피 내신은 자기가 알아요. 최종으로 딱 점수가 나오고 한 몇 달간 이제 생각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는 이제 자기가 대학교를 질러놓고 시험을 보는 거라서 자기가 시험 성적을 보고 뭘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써놓고 잘 봐야 되는 건데 모의고사를 잘 챙겼으면 더 좋은 대학교 쪽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능 등급이 잘 나오면 만약 올 2등급이 나왔으면 제가 뭐 시립대 중앙대까지는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올 2등급이면 정시로도 시립대 중앙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등급이 잘 나오면 수시 6장을 다 위로 올려 쳐버리고 다 떨어지면 끝나 정시로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랑 계속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6장 되게 적은 숫자인데 한두 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기회를 많이 뺏겨요. 그만큼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해서 수능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는 뭐 수시에 올인해야 된다고 수시를 더 잘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챙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신 기간 때는 내신을 하는 게 맞아요. 수능 모의고사 하나 더 잘 봤다고 모의고사 잘 봤다고 대학 잘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방학 기간에는 꾸준히 모의고사를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요. 내신은 진짜 이 악물고 하면은 어차피 표준도 뭐 반 애들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진짜 안 올라요. 심지어 이제 자기가 구모를 되게 잘 봐도 이제 수능 때 가면은 그때 가는 이제 긴장감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이제 재수생, 연수생들 막 끼다 보면은 무조건 등급이 내려가요. 저도 모의고사 때는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수능 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방학 때 틈틈이 모의고사 공부를 잘해서 내신도 잘 챙기고 생기부나 비교과 과목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 챙기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 사람. 질문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 사람. 질문 그 단톡방에 멘토링 단톡방에 그 설문 보냈잖아요. 개인 멘토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로 단체 Q&A 할까요? 아니면 쉬는 시간 가질까요? 쉬는 시간 갖자 손 번쩍. 바로 가자 손 번쩍. 반반인데? 네, 질문이 몇 개 안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10분 정도 있거든. 내가 뭘 느꼈냐면 멘토를 나는 전략가라고 지칭하고 싶거든. 전략가라는 것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수능에 대한 거, 세 번째는 그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수준만 다르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다 전략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지금 계획을 세우잖아. 전부 다 계획 세우지, 그 다음에 실행하지, 그 다음에 수정하지, 그 다음에 다시 계획 세우는 거거든. 이게 거시적으로 고등학교 3년 생활에서 계획, 실행, 수정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생기부나 교과 그거 내신 성적에서, 그 다음에 시험 기간마다 지금 계획, 실행, 수정이 들어가고 있잖아. 그 백지에다가 과목별로 쓴 다음에 몇 회 독할지 수준이 지금 내려가는 거 보여? 3년에 그 고등학교 생활에서 계획, 실행, 수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생기부라는 수준에서, 교과 성적이라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각 시험마다 계획, 실행, 수정 들어가지.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계획, 실행, 수정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고지능적인 행동인 거 알겠어? 자신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이 전략가들이 이미 계획, 실행, 수정한 거에서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방법을 실행하면 안 되는지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걸로 갖고 가가지고 이걸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계획, 실행, 수정이라는 건 결국에 자기의 머리 위에 새 한 마리를 띄워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자기가 우울하고 힘들고 무기력하다고 그 감정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이거를 지금 해낸 걸 얘기한 거라고, 얘네들은. 심지어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얘기해줬잖아. 글을 쓰는 거, 충격이나 혹은 무기력이나 우울 이런 얘기 나올 때 어떻게 글 쓰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꼭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글을 쓰는 건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거든. 그러니까 꼭 글을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 수능, 이거는 얘들아 우리 직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한 학년이 전교 300명이잖아. 거기에서도 1등급을 못 받는데 수능에서 그 N수생이랑 싸워가지고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수학이랑 국어에서 1, 2등급을 받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꼭 내신을 제대로 챙긴 다음에 수능까지 챙겨서 최저를 맞추도록 합시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수능을 봐야 되는 애들은 내가 6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두 명이야. 6년 동안 한두 명. 걔네들 왜 수능 생각하는지 알아? 내신도 1등급 초반인데 수능도 다 1등급이야. 그런 애들이 수능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성적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능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챙긴 다음에 최저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영어인데 애들아, 영어는 수학이랑 달라. 너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거든. 영어가 처음엔 단순 암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그랬잖아. 내신은 암기로 되는데 모의고사는 암기로 안 된다고. 근데 그 목적성에 있거든. 내신은 암기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도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야. 너네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 암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그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대학교 때 글을 읽어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영어라는 원리를 꼭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 분명히 나랑 공부하는 애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거거든. 그리고 영어 얘들아, 그거 수학 성인 대상으로 한 수학 광고 봤어? 없지. 근데 성인 대상으로 한 영어 광고 겁내 많잖아. 뭐 시원스쿨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겠어. 죽을 때까지 너네를 괴롭힐 거니까. 너네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고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 남동생이 띠동갑에서 지금 띠동갑이라 23살이거든? 근데 원래 인하공전 다녔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당연히 압박하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논술로 인하대로 다시 입학했거든? 근데 걔 지금 어떤 걱정하는지 알아? 걔 영어 잘 몰라. 영어 잘 모르는데 영어에 공포증이 있는데 걔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설득하고 있는데 걔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 안 하고 있거든? 남동생처럼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엄마인지 되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져갔으면 좋겠고, 지금 질문이 몇 개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지연이 대학생 전지현 학생한테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뭘 하시나요?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맛있는 걸 먹는다. 잠을 잔다. 맛있는 걸 먹는데 잠을 잔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김민희 학생,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해야 할 것. 해야 할 거. 일단은 선생님들 눈에 전 찍혀야 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도 그냥 손 들고 인사 열심히 하고 대답.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거 맞죠 했을 때 네. 이것만 해도 선생님들 엄청 좋아하시니까. 이거